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방송통신대학 명예교수 이태림입니다. 오늘은 내 몸이 빅데이터다라는 제목으로 1부에서는 인간의 몸이 그 유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서 여러분이 강의를 마친 다음에는 인간의 몸이 빅데이터에 아주 이해가 되는구나, 우리의 몸이 빅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신문에 그 오래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죠, 신년 발표에 인간의 어떤 건강을 진단하는, 질병이 있나 이런 걸 진단하는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진단, 이거를 이제 뭐 정밀 진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유전체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고자 하는데 연구비를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신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이러한 제목으로 유전체에 대한 것과 빅데이터에 대한 것을 공부하느냐, 우리가 진단을 일찍 받으면 생명이 더 오래 유지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료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유전체에 대한 분석, 즉 인간 유전체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타임지죠.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임지에 누가예요? 이 배우가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렇게 막 그 스파이 영화 이런 데 막 나오는 그런 여배우죠. 근데 이 여배우가 왜 타임지에 나왔을까요? 이분이 그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즉 여기서 보면 그 87%가 유방암 걸릴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50%가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유전체 분석 결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배우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이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궁도 떼내고 유방도 떼내고 이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거를 공표를 했어요. 만인에게 나는 이런 그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이런 확률이 높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 절제 수술하고 또 자궁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궁도 절제 수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공표를 한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엄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유방하고 자궁은 없지만 엄마로서 애들 곁에 오래 있고 싶다. 라는 아주 유명한 멘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앞으로 간암에 걸릴 확률, 유방암에 걸릴 확률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확률이 높으면 이제 본인이 물론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표를 하고 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돼서 이런 유전체 검사를 그 하는 수요가 40% 이상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배우가 이렇게 공표를 한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갖고 있는 유전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놈 3003기 염기, 즉 한 A4 용지 한 장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 박테리아는 한 수준 단계 높은 건데, 이 박테리아는 그 1000페이지로 된 한 권의 책의 분량 정도의 염기 유전체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유전체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1000권이 책이 있는 도서관의 그 정보의 양만큼을 인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요만한 칩이라고 하는데, 그 칩이 손톱만한 요 칩에 우리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을 가지고 이제 이거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 코드로 변경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분석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본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80%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20%가 뭐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진단하는 정보를 결과로 해석 결과로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 예를 보면서 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인간을 비교했을 때 그 갖고 있는 유전체 정보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즉 우리가 1000권의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의 정보만큼을 우리 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빅데이터의 아주 전형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그 신체적인 특성 또 뭐 여러 가지가 다른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쌍둥이인 형제를 봤을 때도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난성 쌍둥이는 아주 다르고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체의 특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신체적인 이런 다른 그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드는 것은 절대음감이에요. 여러분 조수미, 우리나라 대표가 되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절대음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보를 딱 주면 그걸 한번 딱 듣고서 그냥 바로 그 노래를 멋있게 불러내는 그런 절대음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을 들으면 그거를 그 악보에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절대음감을 갖고 있느냐 아닌가. 음치 있죠? 그 노래 부르라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아무리 연습을 해도 반음씩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음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과 이런 음치인 사람과도 유전체에 의해서 그게 달라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왼손잡이가 있는데 17%쯤 되는데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워 보시면 저는 오른손 엄지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까꾸로 이렇게 끼는 사람이 있어요. 왼손 엄지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느냐 왼손 엄지가 올라오느냐도 유전체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왼손으로 글 쓰고 왼손으로 한 사람들도 굉장히 요새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17%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전체의 차이에 의해서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물기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면봉을 가지고 귀에 이제 샤워하고서는 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닦아내는데 원래 면봉이라는 거는 유럽 사람들은 귀지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물로 이렇게 귀지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반해서 아시아인은 이렇게 딸깍딸깍한 이런 그 마른 귀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마른 귀지냐 물귀지냐라는 것도 이게 유전체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당불내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기가 있는데 우유만 먹었다 하면 바로 그냥 설사가 되는 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차이도 유전체에 의한 차이로 나타나는 신체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지불안장애라는 거는 잠을 잘 때 발을 꼭 내놔야지만 열이 펄펄 난다. 그래서 이불에서 발을 꼭 내놓고 자야만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혹시 식구들 중에 그렇게 발을 꼭 내놓고 자는 사람들을 보면 하지 불안 장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달달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탁 치면서 복 나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 하지 불안 장애의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몸속에 지니고 있는 책 1000권의 도서관에 있는 정보량의 유전체가 그간의 구성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차이로 또 어떤 그 태도 뭐 이런 거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기 예에서 여러분이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유형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 하나만 빠지거나 하나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꼬이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식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유전자 A와 유전자 A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반해서 밑에서는 유전자 A, 유전자 B, C, D가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연결고리도 그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꼬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왼손잡이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지 불안증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우유나 커피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도서관의 1000권의 책과 같은 분량의 정보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2부에서 다루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우리 몸이 이런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서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토신, 구아민, 뭐 아민, 티민 이런 그 아미노산의 그게 연결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선형 고리를 발견한 것도 굉장히 큰 그 과학적인 쾌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거는 C하고 G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밑에 그림 보면 C 대신에 T하고 A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여기 이제 재미나라고 이렇게 예를 든 거지만 머리가 이제 대머리인 사람이 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대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이도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체가 이렇게 구성 성분이 달리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생물학자나 또는 저처럼 통계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유전체 분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 안젤리나 졸리 여배우처럼 어떤 질병에 대한 예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2003년부터 우리가 인간의 유전체 지도라는 것을 연구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7개의 나라가 협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연구들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또는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유전체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유전체 서열이 있고 또 유전체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통계적인 분석을 하되 이렇게 시각화,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노란 군이 있고 또 이렇게 빨간 군이 있고 파란 군이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 갖고 있는 유전체 분석을 사람들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군으로 나눠봤더니 아 이런 군인 사람은 고혈압일 확률이 높다. 또 이런 사람은 당뇨병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는데 잘 치료하는데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각화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뿐만 아니라 유전체 분석에 있어서는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라는 걸 그려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알아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유전체에 의한 차이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새끼 밥을 먹는데 누구는 이렇게 빼빼 말라서 갈비씨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만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로 유전체에 의해서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비만성으로 가는 수가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그 특성을 갖는 그런 걸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서양을 비교를 해보면 그 유럽이나 또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있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 눈이 새파랗고 머리는 또 까맣고 금발이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학자들은 머리 색깔과 눈의 색깔 이게 유전체와 어떻게 결합이 돼서 이런 것이 나오는가라는 것을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 정보, 유전체의 그 특성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색이
그 피부가 검게 된다든가 백인처럼 하얗게 된다든가 우리 동양인처럼 갈색이라든가 또 머리 색깔도 금발 또 빨간 머리도 있죠. 그다음에 뭐 하얀 백발 머리를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이건 이제 은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그런 유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눈의 색깔, 머리의 색깔, 뭐 체중, 비만, 그다음에 키가 큰가 작은가, 이제 그다음 얘가 이렇게 키가 큰 집이 있고 작은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유전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위에 누나나 누가 이모가 그 결혼할 때 2세를 생각해서 키 큰 사람을 고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바로 유전체가 키 큰 사람은 그 자손 후대에도 키 큰 형질이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키 큰 사람을 뭐 그 찾는 그런 것도 그거에 근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뭐 키가 크고 작고 몸이 뚱뚱하고 갈비씨고 뭐 이런 거는 아픈 거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특징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당뇨병으로 뭐 누워 있다든가 그런 반면에 막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구분도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안젤리나 졸리의 어떤 그 유전체 분석에 의한 결과에서 보듯이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전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질병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질병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 딱 맞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서 지원하겠다 신년에 한 얘기는 그 사람의 특징에 맞는 치료 방법을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 사람만을 위한 치료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잘 수행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학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러한 유전체 분석에 대한 그러한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한참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이죠. 그래서 까만 티셔츠를 맨날 입고 나와서 새로 만든 기계, 애플 뭐 이런 패드나 아니면 전화기 뭐 이런 거를 막 무대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 그 회사를 이룬 것도 굉장히 큰 업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일찍 수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죽기 전에 이런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전화기에 정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 전화기에 유전체 검사한 자료가 바로 그 전화기로 전해져서 개개인이 보면서 내 유전체의 특징은 뭐구나. 나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네. 어떤 분은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분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막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유전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술을 분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췌장암으로 죽었는가 막 그런데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에 걸릴 확률 같은 것이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공으로 이렇게 그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자기가 일찍 유전체 검사를 했으면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고 일찍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으면 연장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를 공공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의 건강과 아주 죽기 전에 건강과 유전체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한 그러한 그 보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여튼 이런 그 내용이 검사 결과, 유전체 검사의 결과인데 이게 바로 전화기로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가 이제 요새는 천불 드는 것이 이제 수년 전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싸졌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검사를 하려면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하나 하든지 뽑든지 아니면 입속에 이렇게 칫솔을 가지고 검사를 하든지 입안에 있는 이렇게 점막을 조금 떼내서 하든지 뭐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유전체 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 안에 있는 점막을 조금 내든지 침을 뱉던지 무슨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넣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샘플을 수집한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취입이라는 게 요 부분에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유전체 정보가 전부 들어 있는 거죠. 요 손톱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UNC라는 대학에 가 있었는데 그 대학에 1년 가 있는 동안에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거를 생성하는 그러한 그 랩에 그 실험실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혈액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관에 넣어서 그거를 인큐베이션 열을 줘서 이렇게 한참 몇 시간을 돌린 다음에 그게 절차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의 크기가 손톱만한데 그 안에 도서관에 1000권짜리의 도서관의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분석을 해서 그거로 다음과 같은 그 분석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열람한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앞에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몇 %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몇 %다. 또 술을 못 마시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 관계, 아버지가 간암에 걸린 집은 아들도 또 그렇게 간암에 걸리는 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유전체의 특성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환별 위험도도 구할 수 있고요. 약물 부작용. 그러니까는 약물 부작용이라는 건 똑같은 약을 당뇨병에다가 치료를 하는 걸로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약들이 종종 많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거는 개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약은 잘 듣고 어떤 약은 몇 그램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결과로 우리가 구분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리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즉 여기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건 질병이 안 걸리게 미리 예방하고 또 걸린 질병도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 딱 맞는 치료를 하게 해주는 정보가 된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임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이 왜 빅데이터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1000권의 책의 정보가 이 몸속의 유전체의 정보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말하는 그 빅데이터, 즉 최근은 이제 여러분이 잘 경험하실 수 있듯이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뭐 이런 비행기에서도 정보가 오고 뭐 열차에서도 오고 이런 모든 정보, 또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고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데이터도 다 빅데이터인데 우리 몸도 그렇게 여러 그 각 처에서 정보를 받는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체의 여러 곳에 있는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결과, 아주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빅데이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그 전에 1차, 2차, 3차는 어떤 혁명이었나라는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에는 이렇게 기계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발명해 갖고 뭐 철도를 깔고 뭐 수송을 그러니까 기차로 하고 그런 그 포인트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뭔가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를 발명해서 전기로 뭔가 기계도 돌리고 전기로 우리 집 안을 그 호롱불 대신 전기를 켜게 됐고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준이 됐고요. 3차 그럼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4차가 오기 전에 바로 전 세대에는 컴퓨터가 이제 우리 주위를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근거가 됐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그 유형의 SNS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 그런 시대. 그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 지금 인공지능, AI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AI, 그다음에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데도 AI 진단에서 왓슨이라는 로봇으로 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것은 바로 AI가 이제 우리 생활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직원이 그 음식을 날라다 주는 대신에 로봇가 이렇게 날라다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로봇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깊숙이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 외에도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초연결 시대. 그러니까 아주 연결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초연결,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초지능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다 시키는, 정보를 다 주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요새는 인공지능이 그림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AI가 그림 그림이 1등을 한 그러한 결과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다가 뭐를 다 공부를 시키면 우리는 이제 오래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데 인공지능이 기계에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소화해서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시키는 대로 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너무 그림을 멋있게 잘 그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주역을 하는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접목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만 그 아주 좋은 현명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을 앞에서 1, 2, 3차의 특징과 함께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 우리가 왜 인간의 유전체, 우리 몸이 유전체가 빅데이터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숙제로 출현하게 된 그러한 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었나를 잠깐 훑어보면 옛날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매니악이라는 건 큰 방에 그냥 엄청 건물같이 생긴 그런 캐비넷들이 들어있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PC 시대라고 해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돼서 코앞에 바로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큰 IBM 이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큰 건물 안에 그 컴퓨터가 캐비넷처럼 잔뜩 들어있고 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복잡한 그런 기기였는데 요새는 그냥 컴퓨터가 코앞에 있는 그 개인 컴퓨터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전화기로도 컴퓨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이 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정보, 그 다음에 이런 IT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데이터의 규모, 점점점 큰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인간의 1000건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인간 유전체 분석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데이터 형태도 옛날에는 수치나 문자로 된 데이터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전체 데이터는 수치나 문자로 안 돼 있습니다. 또 소리나 비디오, 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전부 자료로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공부시켜서 하면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건 강아지다, 이거는 닭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의 어떤 성능, 그 메모리 용량,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게 다 복합돼서 이런 걸 해결하는, 빅데이터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많은 정보를 손톱만한 크기의 칩에다가 딱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